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났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웠고, 정직하게 돈 모았고,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살아왔다. 그렇게 커준 딸이 어느 날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. 처음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, 표정도 말투도 무난한 청년이었다. 하지만 이상하게 처음부터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. 너무 공손한 것도 어색했고, 말끝마다 지나치게 예를 차리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했다. 딸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. 내가 뭐라고 반대하겠느냐. 내가 겪은 외로움을 딸은 겪지 않았으면 싶었고, 내가 누리지 못한 안정된 가정을 딸은 꾸릴 수 있기를 바랐다. 그래서 허락했다.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내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.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됐다. 신랑 측 친척은 많지 않았다.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이유로 하객 수도 적었고 분위기도 무던하게 지나갔다. 결혼 후 딸은 신혼집에서 살았고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.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. 명절이면 인사도 왔고 때때로 과일 바구니 같은 것도 챙겨왔다. 그 사람은 늘 웃으며 말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을 조금씩 풀었다. 내가 괜히 경계했던 걸까 싶기도 했다. 하지만 반년쯤 지나고부터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졌다.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해왔다. 엄마 혹시 돈 좀 도와줄 수 있어?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해.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하대. 나는 놀랐지만 그 말을 꺼낸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. 남편을 믿어보자는 말에 결국 적금 일부를 깨서 보탰다. 그게 시작이었다. 한 달 뒤 다시 연락이 왔다.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다. 이젠 딸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묻어났다. 그 사람은 전보다 더 자주 내게 연락했다.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정말 잘해보겠습니다. 나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. 정말 딸을 책임지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것쯤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. 그렇게 나는 집 담보 대출까지 알아봤고 작게 모아둔 정기예금도 해지했다. 딸이 잘 사는 게 내 전부였고 그 사람이 딸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게 내 노후보다 중요했다.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다. 딸은 피곤하다는 말만 했고 그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. 나는 불안해졌고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다.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.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. 엄마, 미안해. 나도 잘 모르겠어.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. 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졌다.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. 그 사람은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. 나는 혼자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하기 시작했다. 며칠을 고민하다가 딸 몰래 그 사람이 일한다던 사무실로 찾아갔다. 그 건물에는 그런 이름의 회사가 없었다. 관리실에 물으니 그런 사람도 그런 사업도 본 적 없다고 했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다. 그 길로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. 손이 떨리고 다리가 저릿했다. 내가 당한 걸까? 아니면 딸이 당한 걸까? 아니면 우리 둘 다였을까? 그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예의 바른 말투, 깍듯한 행동, 딸에게 보였던 다정한 관심. 그 모든 게 내가 가진 것을 향한 계산된 접근이었다면 나는 지금껏 살아온 내 모든 시간과 감각을 의심해야 할 것만 같았다. 나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. 혹시나 딸 마음까지 무너질까봐. 혹시 아직까지 딸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면 내 말이 칼이 되어 딸을 베일까봐. 그저 조용히 혼자 참았다. 며칠 뒤 딸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. 엄마, 그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. 카드값은 쌓여가고 대출이
나한테도 있다고. 왜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고.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. 미안하지만 너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. 그 말에 딸은 무너졌다. 혼자 우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함께 무너졌다. 이건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만이 아니었다. 그 사람을 믿게 만든 나 자신, 그 믿음의 딸까지 끌어들인 내 선택.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은 둘째치고 딸의 인생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앗아간 기분이었다. 며칠을 더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.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.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보냈던 계좌이체 내역, 서류와 문자 통화 기록들을 정리해서 제출했다.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. 이런 경우 처음이 아니라고. 가족을 이용한 사기극이 생각보다 많다고. 나는 그 말이 너무도 참담했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신뢰를 배신하며 한 여자의 인생과 노후와 딸까지 망가뜨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현실이. 며칠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. 초췌한 얼굴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.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다. 그 어떤 말보다 그저 따뜻한 품이 필요해 보였다. 딸은 내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. 엄마, 나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.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.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모든 걸 잃은 걸까? 그 말을 듣기 위해 딸이 상처를 받아야 했던 걸까? 나는 딸에게 말했다. 너 잘못 아니야.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는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.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. 하지만 다시 시작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. 집엔 이미 대출이 묶였고 카페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빠듯했다. 나는 일을 하나 더 알아봤고 주말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. 손님 앞에 서며 웃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젠 울 힘도 없었다. 내가 가진 걸 다 줬지만 내가 지킨 단 하나, 딸의 곁에 있는 엄마라는 자리, 그것만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다.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다.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점점 흐려지길 바랐다. 하지만 그런 사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.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. 받지 않으려다 무심코 손이 움직였다. 소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. 어머니, 저예요. 저 괜찮습니다. 죄송했어요. 한 번만 만나주세요.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. 전화기 너머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고 나를 어머니라 불렀다. 그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가 나를 또 흔들었다. 딸이 전화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?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. 지금 어디 있냐고, 무슨 생각으로 연락했냐고.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. 정말 미안했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. 그 사람은 며칠 뒤 내 앞에 나타났다.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깔끔했다.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.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어색한 공손함이 아닌 어딘가 계산된 눈동자.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. 이 사람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.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전 재산을 노렸던 사람. 처음부터 의도는 하나였고 계획은 정교했다. 그 사람은 내게 말했다. 이제 정말 잘할 수 있다.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. 기회를 달라고. 그 말은 다시 기회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돈을 꺼내줄 수 있냐는 말처럼 들렸다. 나는 조용히 말했다.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.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. 그 사람은 순간 눈빛이 변하더니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다. 며칠 뒤 딸에게 말하지 못한 그 만남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. 하지만 굳이 말해서 딸 마음을 또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. 딸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하고 있었고 나는 딸이 다시 예전의 웃음을 되찾기만을 바라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게 찾아왔다. 회사 근처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했다. 다른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고. 그 사람은
전혀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고 딸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눈을 피했다고 했다. 딸은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다. 엄마, 난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.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?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웃을 수 있지?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. 다른 곳에서, 다른 얼굴로, 다른 사람을 또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다. 그 순간 확신했다. 이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. 누군가 막지 않는 이상, 또 다른 가족에게, 또 다른 어머니에게, 또 다른 피해를 남길 사람이라는 걸. 나는 경찰서에 다시 갔다. 그 사람의 현재 정보를 다시 제공했고,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냈다.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다.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. 내가 겪은 이 일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일어나게 둘 순 없었다. 내 인생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또 누군가의 삶까지 망가진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. 딸은 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.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. 엄마, 정말 미안해. 내가 바보였어.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. 잘못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. 우린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. 그날 이후 딸은 매일 내 곁에 있었다.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함께 밥을 먹었고, 주말이면 같이 시장을 봤고, 한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딸과의 거리가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. 나는 늘 딸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.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연락해왔던 그날, 내 앞에 앉아 다시 기회를 달라 말하던 그날.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해봤자 딸의 상처만 더 덧날 거란 생각에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.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.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. 내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덕분에 수사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했다.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.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다. 다만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현실이 숨이 막히게 무거웠다. 나는 딸을 바라봤다. 상처받고도 꿋꿋하게 다시 웃으려 애쓰는 아이. 그 아이 하나 지켜보겠다고 나는 평생을 살아왔고 그 아이 하나 웃게 하겠다고 내가 진 거 다 내줬던 날들. 우린 잠시 말을 잃었다. 그리고 한참 뒤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. 엄마 고맙다고. 엄마가 있어서 내가 다시 설 수 있었다고.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만 말했다.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너의 회복이라면 그거면 됐다고. 이제 나는 많은 걸 잃었다. 노후 자금도, 평생 모은 적금도,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도. 하지만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. 딸을 지켜냈고 그 사람을 멈추게 했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다. 딸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. 웃음이 많아졌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렸다. 가끔 그 사람의 이름이 뉴스를 통해 들려와도 이젠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. 나는 다시 카페 문을 열고 반찬 가게 일도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. 적게 벌더라도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. 사람을 믿는 게 죄는 아니었다. 우리는 단지 마음을 내줬던 것뿐이다. 그 마음을 배신당한 것도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다.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하려 한다. 작은 방 하나, 작은 냉장고 하나, 작은 식탁 하나, 그리고 그 식탁 맞은편에 딸과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뜨는 그 순간이 내게는 세상의 전부다. 나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, 끝끝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다. 오늘도 시장에서
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, 햇살 좋은 오후에 딸과 나란히 걷는 골목길, 그 길 위에서 나는 깨닫는다. 내 전 재산을 노렸던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고, 오히려 우리 모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서로를 붙잡게 되었다는 걸.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짓밟혀도 결국 다시 일어난다는 걸. 그리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.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를, 그 따뜻한 순간을. 그 사람이 앗아가려 했던 건 돈도 집도 아니었다. 우리의 마음이었다. 하지만 그건 끝끝내 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.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부터 더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.